지난번 소개한 직업의 지리학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려드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식 전파, 즉 스필오버의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식 전파, 스필오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룬 그러한 책을 소개해먹은 스티븐 존슨의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700년의 역사에서 찾은 7가지 혁신 키워드로 스필오버, 지식 전파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천재의 머릿속에서 터져나오는 유레카의 순간, 이 익숙한 순환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진짜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스티븐 존슨은 아이디어란 어느 순간에 반짝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간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탁월한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에서 탄생하는가, 아니면 정해진 문법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문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혁신은 인접 가능성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모방을 위해서죠.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합니다. 인접 가능성이 그런 것이죠. 유튜브가 나오기까지 현재의 기술로 고속 인터넷과 플래시라는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야 유튜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곧 진공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아이디어의 총합, 바로 옆, 인접한 공간에 있는 가능성들을 탐험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각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면 어떤 환경이 가장 이상적인가? 3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인 것이죠. 고체는 굉장히 단단한 상태이고 기체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상태인 반면에 액체는 유동적입니다. 아이디어는 유동적 네트워크에서 서로 충돌하고 뒤섞입니다. 아이디어의 성패는 환경에 좌우되며 너무 경직된 고체 상태, 엄격한 위기 조직에서는 정보가 흐르지 않고, 반면에 너무 무질서한 기체 상태에서는 연결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면서도 어느 정도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액체 상태가 혁신의 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예로 도시, 카페, 연구실, 웹과 같은 공간을 들고 있습니다. 인류 혁신의 역사가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진 도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아이디어들이 서로에게 스필오버,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환경 속에서 아이디어는 유레카의 순간처럼 번뜩이며 완성될까요? 이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느린 예감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에 대한 진화론의 예감은 비글홀을 타고 여행을 하는, 탐사 여행을 하는 그 순간부터 거의 20년 넘게 이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팀 버너스라는 WW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사람도 이 구상을 10년 넘게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미완의 예감들이 서로 만나 완성되려면 계획된 탐색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마치 A에서 B로 곧장 가는 이러한 계획된 탐색이 유일한 방법일까? 이 책에서는 Uninspected Discovery, 세렌디피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뜻밖의 발견이 이러한 예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종 예상치 못한 곳, 예를 들어 다른 분야의 책을 읽다가, 동료와 잡담을 나누다가, 꿈을 꾸다가 벤젠고리를 발견한, 이것도 꿈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죠. 이러한 문득 해결책이 떠오르는 경험이 그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에 끊임없이 자신이 노출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연결하려는 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출되기 위해서는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모여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혁신은 언제나 정답과 성공의 길만 따라야 할까요? 창의적인 실수가 우리를 새로운 문으로 안내한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배양 접시가 우연히 푸른 곰팡이에 오염되는 실수에서 시작되었고, 최초의 인공 심박 조율기도 더 빠른 주파수를 기록하려다가 실수로 잘못된 정항기를 삽입하면서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DNA, 유전적인 돌연변이조차도 자연에 지나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버그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의 결합이 같은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의 열쇠가 될 수도 있는가,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굴절 적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장 극적인 전환은 종종 굴절 적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 진화하거나 발병된 것이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탄생하는 현상으로, 기존 도구 포도 압착기의 이 부분을 인쇄기에 이 부분을 따서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포도 압착기와 동전 찍는 기술을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하늘을 나는 새와 자전거를 결합하는 특이한 조합에 의해서 발명되게 된 것이죠. 마침내 이렇게 탄생한 혁신은 어떻게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혁신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플랫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플랫폼은 타인의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의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혁신은 그 자체로 완결된, 종결된 제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수많은 사람의 인적 가능성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창의성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GPS나 HTTP, 트위터의 API가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았던 인접 가능성, 유동적 네트워크, 느린 예감, 뜻밖의 발견과 실수, 굴절 적응을 통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이 또 한 번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게 된다라는 것이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저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산호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앞서 설명드렸던 혁신의 7가지 패턴이 얽힌 일종의 생태계의 예로도 들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로부터, 이것은 예전에 모든 진화는 공진하다라는 책에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해안가에서 강으로부터 무기염류가 흘러나오고 이것이 빛과 합쳐지게 되었을 때 조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닷속에 있는 산호는 동물이고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호와 조류가 있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서로 인접하게 되는 리퀴드한 바닷속이라고 하는 유동적인 네트워크인 것이죠. 산호 안에 내부 조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산호가 광합성이 가능하게 되고 자포동물문, 말미잘, 해파리, 히드라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느리게 진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산호 속에 내부 조류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일종의 세렌디피티, 뜻밖의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굴절 적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호가 고생대 생태계의 확장에 공로를 가지게 됩니다. 산호가 조류와 공진화, 공생하게 됨으로써 광합성과 생태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산호초는 생물이 약 3만 종이 살고 있는데 물고기의 4분의 1이 이곳에 서식하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화의 시간표에서 이렇게
산호의 내부 조류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이 산호초, 바다의 열대우림은 어류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